판을 보시니까 들어가면 안 되죠. 최재형 후보를 들어오게 만든 사람들이 저는 역적이다 이래 보는 거. 최재형 후보로 봐서는 네. 바깥에 윤석열은 안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 당시에. 네. 자 그러면은 들어오라고 한 사람이 최재형 후보를 당으로 들어오라고 한 사람이 100명 중에 30명의 국회의원 네. 원외 위원장 3분의 1 제가 말한 3분의 1 정도의 세는 갖추고 최재형이라는 사람 그분을 모셔야 된다. 네. 그게 정치잖아요. 네. 최재형 도와주는 국회의원 3사람 있습니다. 네. 그것도 뿔뿔이 의견이 안 맞아가 다 지팔 흔들고 있어요. 네. 아마 최재형 원장 저분 들어가서 아마 정치권에 벌써부터 한멸을 느꼈을 거야. 네. 제가 알기로는 회의가 안 되는 거야. 네.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모여도. 그러니까 뭐 선대위 그 해산해 버리겠다. 네. 근데 해산 전에 어떻게 보면 저분이 조금은 착한 분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때 정 대표님 같은 분이 옆에서 조언을 좀 해두든지. 네. 저 조언인이라도 다 만났으면 제가 그럴 거예요. 아무튼 경선 끝날 때까지 바깥에 역사기행이나 하십시오. 역사기행이나. 지금 경선 이 아사리판이 저는 벌어질 거라고. 왜? 다 약점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도덕성의 네. 문제도 있고. 네. 최재형 후보의 그 장점은 도덕성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최재형 후보로 바깥에 네. 많은 사람들이 뭉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어요. 네. 최재형 후보로. 그런데 몇몇 뭐 책임지지 못할 정치인들이 원래 그래요. 책임지지 못할 좋은 소리는 남 못 듣게 귀에 살짝 대고 합니다. 네. 그럼 그거 들어가서 8.6%에 들어갔잖아요. 네. 지금 1몇 프로 나오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그렇다고 최재형 후보가 지금 나올 수 있는 구도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후보를 떠나서 국민의힘이 방향선회를 해라는 거예요. 네. 언제까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탄핵도 소극적으로 예. 방어적인 선거를 치르면은 네. 다음 지방선거도 다음 총선도 못 치른다. 네. 이번에 탄핵의 강을 그냥 건너지 말고 네. 탄핵의 진실을 되도록 알리자. 네. 그러면은 결집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탄핵을 직면해야 문재인 정권의 성격이 명확히 드러나게 돼 있는데 왜 그걸 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제가 어제 했던 얘기 중에 공범자들이 많아서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뭐 공범자가 많죠. 유튜브 오른쪽 유튜브들 뭐 여 갔다 저 갔다 뭐 많잖아요. 뭐 네. 이상한 게 100만만 가까이 가면은 이게 다 권력 지향 쪽으로 가더라고. 네. 여기는 이제 돈 맛을 본 건지 뭐 그래 가더라고.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탄핵의 문제는 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가장 아킬레스건이잖아요. 네. 탄핵의 진실을 밝히라는 것은 네. 이 탄핵 자체가 불법 거짓이다. 예. 우리 용어로 거짓, 선동, 조작, 음모, 예. 기획 예. 이렇게 했는 탄핵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탄핵의 진실을 밝히라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리티머시, 정통성을 무너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싸움을 하려면 크게 싸워야 네. 되잖아요. 네. 좌파 정권에 문재인에 분노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회주의 정책 써가지고 실험장 만들어가 신케인즈 이런 줬다고 막 유시민이 하고 이런 사람들 막 신케인즈 아니 중남미에서 다 실패했는 사회주의 정책을 한국에 탁 갖다 댔단 말이에요. 예. 안 되잖아요. 그리고 스르륵 소득수 조성장 문제 스르륵 들어갔어요. 52시간 근로제 스르륵 버블리가 스르륵 통과시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본을 흔들자. 네. 꼬리에 매달리지 말고 문재인 정권 자체가 정통성 없는 권력 찬탈 정권이다. 네. 이거를 얘기하면은 우파의 국민들은 다 그걸 인정하잖아요. 지금 플러스 문재인한테 피해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750만 자영업자. 그 자영업자 중에서 뭐 500만만 잡아도 535, 1,500만 네. 명의 유권자가 있는 겁니다. 네. 부동산의 피해자, 세금 폭등의 피해자 등등등 많지 않습니까? 네. 자, 이 부분들이 형성이 돼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문재인 정권의 아킬레스가 뭐냐? 자, 문재인 정권의 아킬레스가 된다는 것은 좌파 독재 정권의 아킬레스고 그거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예. 최대의 약점이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후보가 특히 이재명이 되면은 정권 찬탈에 대한 도덕성 문제와 개인의 도덕성 문제 같이 뭉쳐버린 거예요. 네. 그래야지 올바른 선거가 되고 그래야지 정권 교체도 할 수 있고 국힘은 안 할 것 같은데. 그거 안 하면 무조건 집니다. 이번 정권 교체 무조건 집니다. 네. 저는 이 판에 국힘당에 있는 뭐 대통령 후보 누구를 정말 누구 비판하기도 싫은데 네. 그 사람들이 용단을 내려야 돼요. 네. 이 판에 정권 교체 플러스 정치 교체하자. 네. 소위 말하는 부패하고 무능하고 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나 이 대한민국의 그 가치에 맞지 않는 예. 불구스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내 정치 세력들을 끄집어내자. 네. 그게 정치의 주체를 바꾸자는 거예요. 네. 그것이 제가 말하는 정치 교체거든요. 네. 그것이 정치 혁명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정권 교체하고 정치 혁명, 정치 교체, 정권 교체를 정치 혁명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제가. 네. 그러면은 다음에 지방선거도 이기고 총선도 이깁니다. 네. 대선은 물론이고요. 그러면은 국힘당이 내려놓아야 될 게, 저도 국회의원 3선에 갔잖아요. 내려놓아야 될 게 뭐냐? 용기가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초선 의원들 중에서 지금 뭐 김웅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네. 그날부로 바로 출당시켜야 됩니다. 네. 유승민 후보 사퇴예요. 네. 그것이 올바른 길이에요. 네. 유승민 후보의 대변인을 김웅이 했고 김웅의 사건 문제 때문에 정치 공작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은 김웅은 바로 출당 조치해야 된다. 네. 바로. 그 다음에 유승민 후보는 후보 사퇴하고 자 그것이 이제 변화의 신호탄이다. 그러면 저는 어차피 지금 뭐 힘 하나도 못 쏘고 국회 안에서 덜러리 쓰고 있는 국회의원들 아니겠어요? 예. 저는 재선급 이상의 국회 불출마 선언을 하자. 네. 재선급 이상이. 네.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고 정치 주체를 바꾸자. 네. 정치, 소위 말하는 정치인, 소위 부정부패하고 무능하고 색깔이 빨간 이 정치인 교체하자. 네. 그러면서 정권 교체, 정치 교체를 같이 가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문을 열어놓는 것도 네.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갔는데 우리 공화당 보고 너가 말이지 지난 총선 때도 발로 차고 우리를 보고 대통령 뜻도 안 받들고 네. 아니 또 지금 와가지고 뭐 이준석이 들어오니까 뭐 지가 극우락해요. 그 이준석의 정체는 뭐냐? 네. 스펙트럼을 보면 이준석은 도대체 뭐냐? 네. 그러면 이준석은 좌파 들러리라는 말 저는. 자 그러면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기겠느냐? 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재선 이상 국회의원들은 저랑 국회의원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라서 거기에는 탄핵의 여러 가지 이 굴레, 탄핵을 찬성했던 탄핵을 반대, 예. 또 그 이외의 행동 여러 가지 봐서 탄핵 정국에 한번 매듭을 짓자. 그래서 네. 저는 국힘당의 재선 이상 국회의원들이 이번 임기까지만 예. 하고 불출마 선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포진을 시켜야 되거든요. 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좌파들은요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네. 2012년 3월 10일 날 네. 우리가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한명숙 그때 19대 총선 바로 전이에요. 네. 한명숙 그 다음에 민주당 대표하고 통진당의 이정희 대표가 100년 정책 연대를 하더라고. 예. 그러나 저 사람들 미쳤구나. 이제 통진당에 이제 완전히 극자로 가냐. 물론 한명숙이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그래서 제가 의아해했는데 그 19대 때 네. 좌파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들, 네. 아로들 50명 정도를 공천 넣습니다. 네.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그리고 반 정도가 국회를 들어가요. 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가 완전히 식물 정부가 돼버립니다. 네. 왜? 들어가면서 상임위를 김기식이 같은 사람들 있죠. 네. 지금 뭐 건보 김용인가 김용남인가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거기에 뭐 이런 사람들이 상임위를 완전히 초선들이 장악을 해버립니다. 네. 우리 지금 우파하고 달라가지고
좌파들은요 초선, 재선, 삼선의 개념이 별로 없어요. 네. 누가 활동을 소위 말하는 바깥에 그들이 말하는 혁명 활동을 많이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급수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네. 민노총 출신 들어왔죠.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아로 출신들의 활동가들이 거의 다 들어왔어요. 네. 그러고 딱 5년 후에, 딱 5년 후에 2017년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됩니다. 네. 그게 우연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했던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간 거고요. 20대 국회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그 출신들이 3분의 1이 넘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은 그 출신들이 당을 장악했다고 네. 볼 수가 있죠. 당을 장악했다고. 예. 그래서 이재명이가 저렇게 흉악한데도 꺼지지 않는 게 소위 바깥의 세력들을 이재명은 벌써부터 대비를 하고 있었다고요. 가놓고 나니까 그 힘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국힘당이 그런 생명력이 있는 조직으로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가지고 온 동네 건달들, 동네 유지들, 내가 우리 동네에서 장사를 하고도 해서 좀 먹고 사니까 배치를 이제 한번 달아보겠다. 고 하는 온 잡종들이 모여가지고 저 부패 정당을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저는 문제는 우리가 그걸 대체를 못 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은 우리 공화당이 처음 생길 때였어요. 저게 뭐 언제 오래 가겠어? 네. 근데 우리 공화당은 이미 소위 말하는 그 정치혁명을 실천하고 있잖아요. 네. 우선 기본적인 우리 민초들에 의해서 자생했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당비를 가지고 운영을 국비 하나도 안 받잖아요. 국가보조금. 네. 그런데도 우리 당비를 가지고 뭐 영등포에 3청 쓰고 1, 2, 3, 4, 5청 쓰고 뭐 나갈 거 광고도 내고 활동할 거 다 합니다. 전국적인 조직 활동도 하고. 자, 이게 이제 100만이 되고 지금 우리 당원의 배가 되고 네. 책임 당원이 3배가 되는 상황이 온다고 저는 뭐 그게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강정당으로 이제 변화를 하고 있잖아. 이번 대선을 통해서. 네. 우리는 이미 벌써 정치혁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정치혁명의 실험이 끊기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지방선거 총선에 참패를 했는데도 네. 총선 끝나고 총선 때 졌던 빚 17억 다 갚았어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자생력이 생긴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대안 세력들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저는 바깥에 있는 활동, 제가 이제 무슨 정치를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도 63인데 이제 뭐 1월생 뭐몇 달이면 64대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좀 달라요. 바깥에 제가 한 사람도 모르고 탈당해가 밖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소위 제야로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뭐 한 90%는 좀 이상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런데 그 안에 흙 속에 진주들이 있더라. 네. 젊은 변호사 출신도 있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더라. 네. 이 사람들을 정치권의 국회로 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보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쟤들은 몇십 년 동안의 좌파 투쟁 활동을 네. 통해서 했으면은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어떻든 간에 우파의 목소리를 내는 젊은 사람들, 우리 당에도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네. 이 사람들을 대거 다음 총선에 네. 국회로 보내자. 네. 자, 우리가 못 이뤘던 일들을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도록 해보자. 이번에 대선 같은 경우에 이제 조 대표께서 나오신 거고 바로 3개월 후에는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예, 예. 지방선거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우선 대선도 보궐선거 지역이 뭐 한 5군데 정도 나올 것 있군요. 같아요. 이번에 네, 4군데거든요. 네. 이제 종로, 국회의원 보궐이죠. 서초, 네. 서초 갑인가 어린가. 그 다음에 대구 중남구. 네. 그리고 청주 상당. 뭐 또 이렇게 한두 개 더 하면 한 5군데가 네. 생겨요. 뭐 거기도 저희들은 국민들이 봐서 우리 공화당 후보가 제일 낫네 인물로는 네. 그런 인물을 내세울 거예요. 네. 국민들이 네. 프로필이나 그 사람들의 경력이나 모든 걸 봐서 다른 후보보다는 우리 공화당 후보 인물로는 제일 낫다. 네. 그런 후보를 저희들이 만들어낼 텐데 네. 뭐 대선 과정도 마찬가지. 저희들은 지금 벌써 다음 지방선거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번 대선에
선거구책, 그러니까 투표구책, 음. 그까지 한 10,000명 됩니다. 네. 그 수시 가동할 수 있는, 우리는 거의 자원봉사잖아요. 네. 수시 가동할 수 있는 10,000명의 조직 시스템을 이번 대선에 갖추거든요. 네. 이제 10월 말까지 동책임자, 네. 그 다음에 11월 말까지 그 투표구 책임자까지 네. 다 갖춰서 우리가 항상 10,000명의 가동 이제 정치 이 능력들을 갖추고 그 중에서 한 1,000명 이상은 청년으로 네. 육성을 할 생각이고요. 그 정도 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금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네. 그러면서 지방선거도 아무튼 가능하면은 네. 몇 군데 낼지는 모르지만은 네. 가능하면은 타당 후보에 비해서 가장 깨끗하고 네. 또 가장 그 능력 있는 그런 후보들을 지금 우리 내 같은 생각에. 선거 제도에서 틈새를 얼마나 파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게스팅 보트까지 갈 거다. 이래 보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우리 소선거구제잖아요. 거기에다 양대 정당이 아주 그 증오와 분노의 시를 재생산하면서 유권자들을 말하자면 집토끼들을 끌어안고 있죠. 저놈 때문에 나는 이걸 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누가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나도 니 좀 이따 보자 이거잖아요. 일단 국힘당부터 찍고 그 틈을 파고들겠습니까? 저는 뭐 제가 오래 정치를 했는 사람이고요. 네. 뭐 실질적으로 제가 굉장히 국회에서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네. 여야 협상도 제가 제일 많이 했고 골치 아픈 건 제가 다 했다고 보면 됩니다. 세월호, 예. 공무원 연금개혁, 이명박 정부 때 노동개혁 네. 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 느낌은 뭐냐,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네. 제가 재선할 때, 삼선할 때하고는 많이 바뀌었다. 왜? 네. 국민들이 상실, 분노가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네. 상실감, 여기에 따른 분노가 있는데 네.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분노도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Z세대, MZ세대의 소위 말하는 2030들의 생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가 네. 끝나면은 출마해 보셨잖아요. 네. 그 벽을 깰 수 있는 틈이 생긴다. 네. 이제는 인물을 보고 갈 가능성이 대단히 이번에 몇 프로 목표십니까? 저는 뭐 정권 교체가 목표죠.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면 정말 뭐 미쳤나 이카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힘당 후보가 한 40% 나오고 예? 민주당 후보가 한 40% 나오고 조원진 후보가 한 7% 나와버린다. 그럴 가능성보다 더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 좋습니다. 10% 나온다. 그래 되면 정 대표님이 잘 아시는데 지금의 구도대로 가지 않는다 저는 보는 거예요. 이재명, 윤석열 구도가 안 된다. 네.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안에 내부가 네. 벌써 지금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있다고요. 국힘당도 똑같은 상황을 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제가 좀 말이 빠를지 모르지만은 지금의 10월의 상황을 내년 1월 상황하고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네. 만약에 그렇게 전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게스팅 보트를 질 가능성이 우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만약에 제가 제안했던 그 우파 대통합 구국 그 체제 수호 세력의 단일 후보 작업이 안 되고 국민의힘이 지금의 구도 그대로 끌고 가겠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우리가 제안했는 통합 구도를 무너뜨린 책임을 져야 돼요. 네. 우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통합 구도를 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과거같이 무시하고 간다? 천만이죠. 5년 전에 제가 출마했을 때는 당기 필마 당원도 없어요. 네. 그 중간에 뭐 당대표라는 분들 다 도망갔었어요. 저 혼자 남아가지고 버스 한 대 두 대 가지고 전국 다녀서 선거운동 했어요. 네. 5년 전에.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네. 우리 45만 당원이 있고 7만에 가까운 책임 당원이 있고요. 네. 어제 그 대선 출마 선언할 때도 보십시오. 어느 정당의 후보가 공개적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45분 동안 원고도 없이 네. 그 수많은 민초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겠습니까? 네. 또 그 사람들이 동원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네. 스스로 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변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저 그러면은 지금의 이 구도가 아닌 2022년 1월의 구도를 한번 또 상상을 해보고 네. 예측을 해보는 거 상상이 아니고 또 캐스팅 보트를 우리가 지고 있는 상황이 가는데 만약 단일 후보 안 되면 우리 공화당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 대통령 후보의 자금은요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돈만 15억 들어갑니다. 네.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돈만 기본적으로 선관위가 이거 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돈만 15억이 들어가요. 네. 나머지 한 30억 정도는 써야 되잖아요. 네. 자, 지금 양당 말고 중간에 접을 상황들을 빼면은 네. 그 자금을 동원해서 당원들의 동원력이 가장 높은 우리 공화당이 네. 중도 사퇴를 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단일 후보가 안 되면은. 네. 자, 그러면은 공은 어디로 넘어갔어요? 어제부로 공은 국힘당에 넘어간 거예요. 네. 저는 어제 국힘당 해체가 답이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리고 해체 모여하자. 네. 이렇게 얘기하고 국힘당 스스로가 살을 깎는 변화를 해라. 우리 정치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국힘당이 벌써 이름을 몇 번을 바꾸었으며 비대위원장이 무릇 지하이며 그런데도 안 죽는 겁니다. 저게. 그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틈이 생긴다. 왜? 국힘당의 부패 사건이 저는 이거로 끝나지 않는다. 곽상도 외에 몇 명 더 있다 이렇게 저는 보세요. 뭐 당연히 그때는 뭐냐 그러면은 정치 얘기만 해도 침 뱉는 상황이 옵니다. 이럴 때면은 좌파들을요. 지금 저 민주당 50명, 뭐 국힘당 13명 뭐 그러잖아요. 저는 혹시 다른 숫자를 들으셨습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네. 우리 공화당이 정보가 대단히 많다는 것도 아무튼 이 판으로 안 간다. 그러면은 정치 모멸의 시대가 안 돼. 보십시오. 만일에 정치 모멸의 시스템으로 바뀌면 오히려 문재인 정권이 그것을 쓸어버리면서 오히려 정권 연장이 훨씬 쉬워지는 거 그렇지 아닌가요? 않습니다. 이게 같이 정치 모멸이라는 게 뭡니까? 야당만 모멸하는 게 아니고 여당도 모멸하는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비중이 6대 4냐의 차이지. 네. 만약에 야당의 탄압이 6이면 저는 4 정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구도다. 스스로 터질 수밖에 없는 구도가 오는 거예요. 네. 정치라는 그 대통령 선거라는 그런 거예요. 특히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 문제라든지 지금까지 저질로는 뭐 똥싸게 한 게 너무 많아요. 네. 이 문제가 그냥 덮여진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또 제2의 대장동 사건들이 또 터지면 줄줄이 터집니다. 이제는 왜? 이제 국민들이 안 거야. 공영 개발? 아닌데? 지금 오늘도 하나 터졌잖아요. 그러면은 조사해라, 더 가라. 백년동입니까? 그거 더 가면은 또 나와요, 정치인들이. 네. 정치인들이 또 나온다고. 네. 그래서 이제 아무튼 10월, 11월, 12월, 1월 달까지. 네. 1월 달까지 아수라장 개판의 정치판이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소리는 거기에 한 발 더 앞서라. 네. 국힘당이 거기에 앞서서 선제 공격을 하지 않으면은 네. 국힘당은 밀리고 부패하고 무능하고 그다음에 정체성도 없는 네. 정당으로 완전히 낙인찍혀버린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이 대통령 선거를 이래 간다 생각하지 말고 국회의원들 권한을 무한 확장하려고 국회법 개정안을 3개나 만들었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다 3건을 거부권 행사하면서 네가 나가라 하고 되치기 당해서 탄핵당했던 거죠. 내가 유승민 선배 내가 자신 있으면 내하고 그냥 3시간, 4시간, 5시간 탄핵부터 네. 국가 전반에 걸쳐 자기 똑똑하다 하니까 네. 토론을 한번 하자 공개적으로. 네.
거기서 끝장내자 당신. 네. 안 그러면 탄핵의 강 못 끝난다. 나를 이해를 시켜야 될 거 아니냐 나를. 아니 서문시장 갔는데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다 온 숫자보다 내가 서문시장 갔다니까 사람이 더 모였는데. 네. 그러면 서문시장 상인들이 박수치고 난리를 했는데 네. 당신 현장에 가서 봤지 않냐. 네. 그게 민심이다. 자 그러면은 자신 있게 뭐 적장하고 싸우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배신 역적이라 그러면은 유승민 후보가 대구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노인에 가서 뭐 가서 빌고 이게 아니에요. 나하고 싸워야지. 네. 예, 유승민 후보가 저렇게 박근혜 정부의 이 다리를 건 게 공무원 연금 개혁 제가 주도했잖아요. 네. 막판에 이종거리가 당 대표가 됐어요. 네. 그러면서 우영건에서 의종거리 바뀌었다고. 그 이종거리는 우영건이가 인정해준 강기정이가 했는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야. 네. 유승민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단어 하나를 넣자. 네. 그 단어 하나는 완전히 탄핵, 공무원 연금 개혁에 또 다른 불씨를 낳는 단어라고. 이게 3개월 동안 저희들 한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네. 대타협을 통해서. 거기 안티 걸었다, 마지막에. 그래가지고 뭐 조윤선 정무수석이하고 그 자리에서 나고 그건 뭐 숨어있는 스토리가 있고. 하나는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여소야대가 됐을 때 네. 정부의 훈령 강령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구도가 돼 있잖아요. 네. 요거를 걸은 거야. 그래, 요걸 딱 거는 순간에 뭐가 되냐? 식물 대통령이 됩니다. 네. 식물 대통령. 왜? 네. 국회가 탄핵 지킬 정도의 힘이 되면 그때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중반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유승민 딱 원내대표하면서 그거 걸었다.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 생각은 뭐냐? 네가 이 정권을 무력화시키는 네. 시도다. 또 하나는 저한테 보냈어요. 네. 대구의 국회의원들 거의 다 유승민이 만든 사회경제법 동의해달라고 보냈어요. 예. 국회의원들 법 들으면요. 뭐 대구 사람은 아이고 뭐 유승민이 해석했네 사인해주고 이런 사람 많습니다. 네. 그런데 사회경제법은요. 네. 사회주의 경제법이에요. 네. 이거를 올렸지 않습니까? 원내대표로. 네. 그래서 정세 없는 복지는 없다. 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네. 그래서 본인이 했는 일들을 한번 봐라. 박근혜 대통령이 오죽했으면은 그때 왜 유승민, 김무성 이런 일파들이 그랬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네. 적개심이 적개심. 소위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내세우는 건 의회주의다. 말로. 네. 그런데 저는 의회주의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은 그 소위 말하는 상권분리가 의회주의잖아요. 네. 그러면 의회에서는 정부의 견제 기능도 하지만은 여당은 정부가 제기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의회 기능 아닙니까? 그런데 끈끈이 겁니다. 아니 제가 김무성 본인에게 언젠가 그 문제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탄핵이 왜? 네. 그러니까 김무성의 대답은 정말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정주필은 박근혜가 나를 얼마나 홀대했는지 몰라서 그래. 그게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정치인으로서의 무슨 주의 주장이 있고 이념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정주필은 박근혜가 나를 얼마나 홀대했는지를 몰라서 그래. 그래, 그거는 제가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거는 아무튼 유승민이 저래 한 것도 개인 감정이 굉장히 많고요. 네. 뭐 김무성은 뭐 MB 때 뭐 MB가 불러가지고 뭐 막걸리도 마시고 뭐 이렇게 했지 형님 예. 동생 하면서.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 그럴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아무튼 밤 12시까지 서류를 보고 장관들한테 직접 전화하고 차관들한테 직접 전화해서 일을 제가 그래서 오죽했으면 대통령 뵙고 그랬어요. 그때 아마 조윤선 그다음에 김기춘 실장 같이 자리를 했는데 바깥에서 대통령이 너무 저녁에 일을 많이 하신다. 네. 그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탄핵 소추가 12월 9일 됐잖아요. 네. 본회의 때 그때 뭐 구인회 그래서 구인회는 그때 역적 비슷하게 됐죠. 네. 친박 구인회 뭐 저부터 서청원 뭐 책임을 다 들었는데 우리가 회의를 해서
탄핵은 막읍시다. 그러고 우리가 전체 정경을 대할 각오를 하자. 그래가지고 제안을 제가 메신저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김무성 대표를 제가 만나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럽니다. 비대위 합십시오. 그 다음에 친박은 완전히 이선 후퇴다. 네. 자, 비대위 하면 그 다음에 공천권도 그 비대위원장이 가지는 겁니다. 네. 완전히 이선 후퇴다. 그러니까 김무성 선배가 그 믿을 수 있냐? 직접 전화해봐라. 내가 메신저로 저를 믿으시면 되고 비대위 권한을 다 가져가라. 그래서 그 다음 날인가 본이 또 열렸어요. 그때 김무성 선배가 야 그때 말이야 내가 이거 수요회 만들어가지고 반박근혜 전선을 펼 때 자기가 7위였는데 네. 지금은 유승민이가 7위라는 거야. 네. 말 안 듣는다는 거야. 네. 둘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모르고 뭐 저는 그 얘기만 본 얘기 들었으니까. 그래서 친박 이선 후퇴 비대위 구성이 깨집니다. 네. 만약에 그걸 받았으면은 탄핵은 안 가는 겁니다. 액면이라면 유승민이 반대한 겁니다. 그렇죠. 네. 아니 나는 뭐 김무성 선배 얘기 들었는데 네. 그런데 그렇게 뭐 대통령을 괴롭히고 했던 사람들의 결과가 뭡니까?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칼 칠 때 그때 저가가지고 지금 부패 먹고 있었죠. 부패 먹고 거기에 뭐 특검 팀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 이루 말할 수 없는 부패 분자들이 네. 부정부패 분자들이 깨끗한 대통령을 몰고 갔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양심도 없다. 저는 이래 보는 거 양심도 없다. 네. 아니 그 어떤 기자가 저보고 그래요. 정말 김무성 제발 좀 죽여달라는 거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형님 저는요 김무성 대표가 수산업자 저 소개해줬는데 저는 무슨 의미에서 만났겠습니까? 김무성이가 소개해주니 저희 김무성 패밀리 기자들 아닙니까? 네. 그거 지금 다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 사람의 사고방식이 뭔가 결국은 자기 개인 감정, 개인 이익, 개인 패거리다. 네. 패거리 정치다.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거기서부터 생각이 다른 거죠. 생각이. 네. 그래서 안타깝죠. 저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신원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쯤 옵니까? 어차피 좌파든 우파든 뭐 대통령 선거를 끝나면은 네. 더 이상 대통령을 묶어두기는 힘들 겁니다. 묶어두기는. 저는 아무튼 대통령께서 빨리 나오셔야 된다는 거고요. 네. 지금은 그 70이시잖아요. 네. 그 다음에 지병이 있는 분이다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깨병 부리는 분이 아닙니다. 성정상. 네. 일주일에 2번을 병원을 안 가면 안 되는 상황.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대통령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 대선에 출마한 이유 중에 하나도